네, 자 이제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앞 시간 1번부터 6번까지 자세히 해설했는데요. 이 해설이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구나 이런 마음을 좀 절박함으로 더 노력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6번에 대한 끝부분 확인 안 해서요.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특히 주성분 주목보서여야 된다라는 것. 그중에 관형절은 관형어이기 때문에 부속성분에 해당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난이도 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반면 서술절 알아야 되고요. 서술절이 서술어가 되었고 명사절이 목적어가 되었으며 4번은 특수한 명사절이지만 중요한 건 주성분이냐 아니냐기 때문에 명사절을 못 찾았더라도 부사절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도 이게 주성분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한자로 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한자어, 한자 특강을 통해서 했던 게 사주가 있고요. 척결이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적중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정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섭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느낌에 들어요? 물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또는 간여한다고 하죠. 간여하다. 너가 간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사이간자를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녀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할 때는 사이간자가 맞지만 이때는 이 간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간섭이라고 할 때는 뜻풀이로는 이게 간여하다. 원래는 알다시피 이거 방패간자거든요. 근데 방패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간여할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은 맞았죠. 얘도 간섭할 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물수변이 없으면 걷다라는 걸음 보잖아요. 보, 그렇죠? 도보 이렇게 우리가 걷듯이. 그래서 간섭은 이렇게 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방패간도 되고요. 간여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간여할 간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간여하다. 너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야. 간여할 문제야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맞았다는 거죠. 이제 부축일 사자, 하여금 사자인데요. 특히 부축일 주자, 하여금 사자까지, 주자까지 포함을 하여서 모두 다 불일사, 부축일 주, 남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거 하죠. 자, 결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없다, 결여되다, 결석하다 할 때는 결자에다가 함도 빠질 함자인데요.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함몰, 일몰, 몰두, 몰자가 지금 나오는데 이때 함몰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빠지다, 모자라다,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결함 맞고요. 척결이라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써요. 특히 칼도변이 있어서 뼈를 발라낸다고 하잖아요. 뼈발을 척 또는 칼로 베어냈으니까 베어낼 척. 그래서 척결,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나오는 공무원용 단어가 되니까요. 도려내다라는 결자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한자의 표기가 맞습니다. 구급치고는 한자의 표기 이렇게 원래 잘 안 주죠. 국까지 원래 이렇게 안 줬기 때문에 방심한 학생들 많았지만 저는 약간 호언장담했어요. 올해 한자어 나온다. 한자어 표기 나온다. 늘 한자어 관심 가져야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쉽게도 노력해도 틀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노력이 좀 부족했겠죠. 애초에 포기한 사람들은 다음에도 희망이 없지만 노력해서 틀린 사람은 희망은 있는 거예요. 또 대비해야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7번 문제에 대한 한자의 표기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군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카페에 국한 혼용 지문을 매주 올려놓는데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셔서라도 좀 출력해서 매주 읽을 만한 비문학적 글 그리고 한자와 관련된 최소 20개의 어휘는 확인하고 확보하고 연습하고 형광펜으로 긋고 옆에 써보고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섭은 이렇게 쓴다. 간여할 간자에 간섭할 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부추기는 것 사주하는 거고요. 부족하거나 모자라고 빠지는 게 결함이 있는 거고요. 척결, 결국 뼈를 발라내고 도려냈을 때 깨끗이 없애는 것. 마치 우리 발본색원 하듯이 비리를 척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난도는 상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또 생각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했다기보다는 좀 황당했다?
괜히 고민이 많았다 이런 학생들이 많던데요. 이것도 약간 논리적인 독해 문제거든요. 지문은 소설이었어요. 성석재라는 최근 작가인데요. 성석재의 단편 소설 몰두라고 하는 아주 옆편, 아주 짧은 소설인데 꽁트 같은 거죠. 꽁트. 자, 일단은 전제를 주었죠.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면 웃겨야 돼. 이때 웃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 약간 해학적이라는 거죠. 막 하하하 막 어이없는 것도 아니고 박장대소도 아니고 약간 발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네? 이 정도 있죠. 재밌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핵심과 관련되잖아요. 둘둘 나누면 제일 좋다고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단락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소재는 개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 진드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피 빨아먹고 사는 진드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드기를 보면서 마치 진드기가 머리를 받고, 왜냐면 이제 짐승의 머리를 받고 피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파고들다가 실제 죽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나는 몰두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원래 몰두라는 것은 좀 좋은 의미 아닌가요? 공부에 몰두해야죠. 빠질 몰, 그리고 머리두. 머리를 어디에 받고 한 곳에 매진하는 걸 몰두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실험실에서 몰두합니다.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두해야 돼요. 이 시간도 몰두해야 되고요. 근데 진드기가 머리를 받고 개의 피를 빨아먹는 것을 몰두라는 단어로 떠올렸다는 건 되게 발상이 재밌었다는 거죠. 이 작가 멋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다는 것은 작은 하나,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어휘의 의미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실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드기가 몰두하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진드기는 피 빨아먹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가지에 매진하는 것처럼, 머리를 받고 매진하는 것처럼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어울리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가장 비슷한 게 1번, 4번이죠. 왜? 뭔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 어떤 그런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답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대신에 1번은 다르죠.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두 단어면 이게 뭐예요?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이런 거 있잖아요.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죠. 계잘양 양의 계다리 소반 반을 쓰는 양반 나오신다 이런 것도 재밌는 거예요. 또는 뭐 서방인지 남방인지 2도령인지 3도령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왜 우스갯소리 이런 거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는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국회의원 앉은 거. 왜? 선거 앉은 거. 자, 전혀 다르죠? 즉 뭐예요? 소리는 같아요. 선거. 그러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1번 같은 예요. 이건 말장난은 아니거든요. 몰두, 몰 빠지네, 머리를 박았네, 머리두, 몰두네. 이렇게 그 단어를 사전적으로 대입을 진드기에다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었군요. 어떤 단어, 몰두라는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다시 한번 하나에 몰입해서 빠져드는 것을 어떤 글자 그대로 머리 두자로 진드기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발상이었다. 문학적 발상이 이런 게 많다고 봐야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엉뚱한 사건이 아닌 거고요. 특히 3번은 약간 학생들이 오답이 이런 데 있었을지 모르는데 뭐 묘사하는 대상 진드기 뭐 우스꽝스럽고 어쩌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객관적이 절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건 설명문. 그래서 그냥 어떤 뭐가 걸어가는데 보는데 어떻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야 되고요. 이게 죽는다가 객관적인 게 아니죠. 몰두란 단어를 연결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주관적이면서 그 단어의 의미와 다른 경우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 거니까 발상이 신선하고 재밌었다는, 참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고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지문 때문에 좀 말렸다, 어이없었다, 시험 치르면서 나도 웃었다 이렇게 되게 뭔가 상상하게 했던 지문인 것 같은데요. 핵심을 몰두라는 키워드에서 제목에도 나오니까 몰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잘 연결해서 풀었어야 합니다. 실제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요? 정성을 기울여 열중하는 거죠. 여러분도 몰두해야 맞아요. 지금껏 몰두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몰두한 거 아닐까요? 우리 국어가 좀 부족했다면.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투신하고 매진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이 9번도 뭐 하나하나 놓고 보면 어려운 건 없으나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 고난도로 저는 보기는 어려웠고요. 자, 이제 서술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시점을 떠올리는 게 좋다고 했었죠. 시점과 관련이 있다. 소설이니까요. 자, 이때 서술자를 다른 말로 화자라고 하기로 했었죠.
특히 문학에서, 특히 소설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자주 주위에서 문학 특강 또는 이론 강의에서도 했잖아요. 1인칭 시점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은 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맞는데 시험을 위해서는 뭐라고 했죠? 1인칭이라는 것은 작품 속의 화자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나라는 말은 작품 속의 화자다. 그것이 곧 1인칭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가 1인칭 소설 쓰면 되잖아. 나는 걸어간다, 나는 기쁘다, 나는 슬프다, 나는 보았다. 그게 작품 속의 화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바꿔 말하면 3인칭은 뭐겠어요? 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작품 밖의 화자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예요? 3인칭은 화자가 작가라고 했죠. 작가. 즉 길동은 슬펐다. 그럼 이미 끝나는 거예요. 시점은. 길동은 슬펐다. 누가 말하고 있죠? 작가가. 그러면 길동은 누구죠? 주인공. 길동이 슬픈지 어떻게 알았죠?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럴 때는 화자가 작품 바깥에 있다고 말하죠. 단고대 소설이라면 논평,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 있을 뿐 작품 속의 화자, 작품 밖의 화자가 곧 1인칭, 3인칭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 그들이 있고요. 나는이 여기에 나오죠. 나는. 그럼 나에서 그들을 바라본 거죠. 지문으로 이어보더라도 또 나는 그자의 상판떼기를 우리가 바라보았어요. 기분 나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이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있구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대화에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만 나는 주인공이에요. 나라는 주인공이 그들, 여기에선 어떤 대화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관찰한다고 해서 이게 시점이 관찰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인지 어떻게 알아? 나의 내면 심리. 그러니까 이게 앞뒤 내용에 비춰보면 내가 주체예요. 주체, 주동인물인데 내가 이 사람들의 대화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일제강점기네. 데라우치라고 하는 사람 보이죠? 데라우치. 우리 조선 총독부를 이끌었던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죽이려고도 하고 예전에도 많이 그렇게 관심도 가졌었던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디에 가? 원래 이제 장면으로 보면 배를 타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광경, 이게 여로형 구조라고 하는데 여행 가듯이 기차나 배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소설로 다룬 게 원래 많이 있었어요.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원래 소설에 의하면 일본 유학 중인 지식인인데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 뭐 자기 아내 때문에 뭐 병에 걸리고 뭐 이런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들어가요. 들어가기 싫어.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일본에서 더. 조선에 들어가 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 왜? 일제강점기. 시대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제목에서 보이듯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염상섭의 사실주의 소설이며 3.1운동 직전과 직후에 조선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현실을 다룬 소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소설의 원 제목이 묘지. 그러니까 묘지라고 했어요.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 묘지 같다. 무덤과 같다. 이렇게 보았던 현실이 조선의 모습, 좀 씁쓸한 모습이죠. 지식인에게는 약간 자조적인 거예요. 아휴, 나도 조선 사람이지만 우리 조선 틀렸어. 사람들이 진짜 너무 무기력해. 근데 일본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뭐 어떤 희망적인 소설은 아니고 좀 우울한 소설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조선에 처음 들어가면서 조선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냐고 묻지만 아니에요. 이런 생번, 이 생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안 좋은 말인데 오랑캐,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 조선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개한 조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선인들, 흔히 이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조생진이라고 많이 했죠. 조생진. 이 조생진들이 착하고, 근데 데라우치 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고 돈 돼. 거기 가면 돈 돼, 돈. 돈이 어떤 의미의 돈 되는 거예요? 뒤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노동자들, 조선의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 많았다고요. 일본에 가면 돈 벌 수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 팔아먹은 거죠. 종처럼 부린 거예요. 일본에 데려다 놓고 그런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 물론 더 우리가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로 하면은 이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들도 이거하고 약간 흡사한 거죠. 끌고 간 거예요. 돈 벌 수 있다라고 사기쳐가지고 끌고 가서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이용을 한 거잖아요. 악용을 한 거잖아요.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소설 속에서도 보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현실이 안타까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일단 무조건 답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죠. 작품 속에 말이죠. 작품 바뀌면 3인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재수없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대화에 개입하진 않았잖아요. 바라보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냥 시점상으로 말하면 이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오답 한번 갈까요? 4번. 자, 사실 작품 속의 서술자는 있지만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고 이런 건 전혀 없죠. 입체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지켜본 것뿐이잖아요. 이러려면 1인칭으로 갔다가 3인칭으로 갔다가 1인칭으로 갔다가 3인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 입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오상훈의 유예처럼 시점의 변화가 있는, 이건 시점의 변화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가 그는 이렇게 바뀌는, 아까 오상훈의 유예라고 했는데요. 유예 같은 경우는 의식의 흐름 기법 속에서 1인칭으로도 나오다가 다시 그는이라고 나오다가 나의 내면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차하는 건 되게 독특한 방식의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20년대에 나왔던 현진건의 소설과는, 아니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소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이것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죠. 특히 객관적인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나를 못 찾았는데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죠. 나를 찾아야죠. 나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전혀 없는지. 다시 기차를 타고, 또는 뭐 여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건데요. 배를 타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던 중 만난 사람들. 근데 나는 약간 원래 성격이 좀 소극적인 데다가 좀 냉소적이에요. 자조적이며 희망적이기보다는 좀 어둡게 생각하는, 흔히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파 대학생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귀로 들으면서 일본말도 아니까 일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현실을 안타까워했다라는 소설의 일부였습니다. 염상섭의 만세전. 원래는 3대라든지 이런 염상섭의 작가의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세전을 이제 제시문으로 주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해설도 항상 여기들이 여러분이 또 정지해서 화면을 보실까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관찰하고 느낀 것을 서술했다. 나머지 시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만세전 1922년 소설, 여로형 소설이라는 말을 한자와 함께. 그래서 3.1운동 전후의 현실, 만세 전이니까요. 특히나 자조적이다, 혐오적이다 그랬다는 거죠. 지금의 조선의 현실을 공동묘지다. 또 조선에 도착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사람들이 힘이 없고 뭘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아. 이런 모습에서 또 자기도 맥이 빠지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사실적인 염상섭, 그리고 언제나 리얼리즘, 사실주의니까요. 조선의 현실과 관련된 소설이었습니다.